여러분,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7년 정민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느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반도라는 땅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남과 북이 왜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는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갇힌 불씨와 물길이 어떻게 다시 움직이려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예언자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찾아와 앞날을 묻더라도 쉽게 대답하지 않았고, 큰일을 마친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미래를 마치려 하지 말고 지금 짓고 있는 원인을 보라. 이 말이 참 깊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눈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결과보다 원인을 봅니다. 권력이 왜 흔들리는지, 민심이 왜 차가워지는지, 분단이 왜 오래가는지, 사람들의 말이 왜 점점 독해지는지 그 원인을 먼저 보려 합니다. 2023년 늦가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바람이 일찍 차가워지던 어느 날, 노승은 갑자기 며칠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낙엽이 마당을 덮고 산새 소리마저 드문드문 끊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몇 줄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글씨는 크지 않았지만 한 획 한 획이 아주 단단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사람에게 보이려고 쓴 글이 아니라 시대의 문턱에 남겨두는 표식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너무 일찍 열면 사람들은 두려움만 볼 것이고, 너무 늦게 열면 경고를 놓칠 것이다. 정민년, 2027년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은 따뜻한 불의 기운을 품고 있고, 민은 양의 기운, 온화한 흙의 기운을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 될 수도 있지만 차가운 것을 녹이는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흙은 모든 것을 묻어버리는 땅이 될 수도 있지만 불과 흙, 따뜻함과 무게, 태움과 품음이 함께 들어있는 상징처럼 들립니다. 제자들은 그 종이를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 말만 기억했습니다. 정민년이 오거든 펼쳐라.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더 빨라졌고 사람들의 말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뉴스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었고 인터넷에는 분노가 넘쳤습니다. 누군가는 통일을 말했고, 누군가는 전쟁을 걱정했고, 누군가는 경제를 걱정했고, 누군가는 정치의 싸움에 지쳐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 때에 봉인된 종이가 다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종이의 첫 문장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흰옷이 마당에 선다. 흰옷. 이 말은 듣는 순간 사람의 마음을 이상하게 붙잡습니다. 흰옷은 한국 사람들에게 낯선 상징이 아닙니다. 흰옷은 가난 속에서도 깨끗함을 지키려 했던 마음이고, 상처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으려 했던 정신이며, 죽음 앞에서도 예를 잃지 않으려 했던 민족의 기억입니다. 그러나 예언 속의 흰옷은 단순히 옷의 색깔만을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흰옷은 비움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흰옷은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한 시대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미워하던 사람들이 지쳐서 마침내 흰 마음을 찾으려는 순간, 너무 많은 거짓과 분노를 지나온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깨끗하게 살고 싶다고 느끼는 순간, 권력의 색, 진영의 색, 이념의 색을 잠시 내려놓고 사람으로 사람을 보려는 순간, 흰옷을 입은 사람이 칼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맨발로 마당에 선다고 합니다. 맨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신발은 길을 걷게 해주지만 동시에 땅의 감촉을 막습니다. 맨발로 선다는 것은 땅의 차가움과 뜨거움을 직접 느낀다는 뜻입니다. 백성의 고통을 멀리서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위에 직접 서는 것입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의 불안을 아는가? 북녘에 가족을 두고 평생 돌아서 울었던 노인의 마음을 아는가? 흰옷이 마당에 선다는 말은 어쩌면 이렇게 묻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이 땅 위에 설 준비가 되었느냐? 그 노승에게는
과거에도 몇 가지 말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2008년 무렵에는 새가 흔들리고 나무가 꺾인다. 눈에 보이는 불보다 보이지 않는 불을 조심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2014년을 두고는 배가 뒤집힌다, 아이가 잠긴다, 나라가 죄책감 속에 잠긴다는 식의 말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후대의 해석인지는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건을 맞췄는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들이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언은 마치는 놀이가 아닙니다. 예언은 시대의 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래서 누가 되는가만 묻습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묻습니다. 왜 이런 말이 지금 우리에게 왔는가? 우리는 어떤 원인을 심었는가? 어떤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예언은 공포가 됩니다. 그분은 한국 전쟁 때 어린아이였다고 했습니다. 피난길에서 어머니의 손을 놓칠 뻔했고 밤마다 포성이 들리는 쪽을 바라보며 떨었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그분은 아직도 북쪽 하늘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쁘면서도 무섭습니다. 기쁘기는 한데 또 누군가 다칠까봐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미워했습니다. 직접 겪지 않은 세대도 그 미움을 배웠고 전쟁을 보지 않은 아이들도 분단의 언어 속에서 자랐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를 얼굴로 보기보다 뉴스로 보았고 사람으로 보기보다 체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언 속에서 흰옷이 마당에 선다는 것은, 지도 위에 선을 지우는 것은 상상 속에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 선을 지우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미움의 선, 두려움의 선, 피해의식의 선, 우월감의 선, 보복의 선, 이 선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다면 지도 위의 선이 사라져도 진짜 통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진영의 색을 잠시 내려놓고 사람의 고통을 먼저 보는 마음, 이것이 진짜 흰옷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됩니다. 한 나라의 운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말이 되고 말이 정치가 되고 정치가 제도가 되고 제도가 한 시대의 운명이 됩니다.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까? 남북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치의 승리만 생각하다가 자식 세대가 살아갈 땅의 평화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흰옷이 마당에 선다는 말은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여의도, 한국 정치의 중심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불빛이 낮아진다는 것은 권력의 소리가 낮아진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높고 화려한 말들이 힘을 잃고 사람들의 실제 고통이 더 크게 들리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정치의 언어가 아무리 요란해도 밥상 앞에 한숨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국회의 불빛이 아무리 밝아도 밤새 잠 못 이루는 국민의 마음을 비추지 못한다면 그때 흰옷이 마당에 선다는 것은 어쩌면 시대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분단의 고통은 누구의 몸에 남아있는가? 이 질문이 다시 마당 한가운데 놓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당이라는 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당은 집안과 바깥을 이어주는 자리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곳이고 누구나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흰옷이 마당에 선다는 것은 높은 권력의 방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에 서는 것을 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흰옷을 입어야 합니까? 어떤 지도자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물론 실제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옷을 말합니다. 수행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옷을 매일 조금씩 빨아 입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 마음을 씻고 거짓말로 더러워진 마음을 씻고 비교로 찢어진 마음을 꿰매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한 나라의 새 시대도
그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구호보다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옷이 조금씩 맑아지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불씨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이 말은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늘 바깥을 봅니다. 외국을 탓하고 적을 탓하고 상대 진영을 탓하고 과거를 탓합니다. 물론 바깥의 위험도 있습니다. 한반도는 늘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었고 남북의 긴장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말합니다. 불씨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우리의 말 안에 있고 우리의 미움 안에 있고 우리의 탐욕과 무관심 안에 있습니다. 바깥의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안에서 타는 불입니다. 집 밖의 불은 물로 끌 수 있지만 마음속의 불은 참회와 지혜 없이는 꺼지지 않습니다. 흰 옷이 마당에 선다는 첫 번째 예언이 희망의 상징처럼 들렸다면 불씨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는 두 번째 문장은 경고입니다. 서로를 향해 던지는 말,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분노,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믿는 습관, 내 편이면 죄도 가볍게 보고 남의 편이면 작은 허물도 크게 보는 마음, 이것들이 모두 불씨입니다. 그리고 불씨가 안에서 타오를 때 한 나라를 구하는 것은 더 큰 칼이 아닙니다. 더 큰 분노도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거울만 볼 것인가? 아니면 창문을 열어 서로의 눈을 마주할 것인가?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 불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씨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은 예언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늘 바깥을 먼저 봅니다. 외국의 움직임을 걱정하고 북쪽의 위협을 걱정하고 강대국의 계산을 걱정합니다. 한반도는 늘 큰 나라들 사이에 서 있었고 남과 북은 아직도 완전히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바깥의 바람을 살피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봉인된 종이는 다르게 말합니다. 불씨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이 말은 외부의 위험보다 더 깊은 위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밖의 불은 때로 물로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불은 참회와 지혜가 없으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을 태우는 세 가지 불을 말합니다.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탐욕의 불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분노의 불이며 원인과 결과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감정만 따라가는 마음이 한 사회가 흔들립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이 불씨가 이미 여기저기 숨어 있는 듯합니다. 정치가 다르면 원수가 되고 생각이 다르면 대화가 끊기고 지역이 다르면 의심하고 세대가 다르면 서로를 탓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탓하고 여자는 남자를 탓하며 노인은 젊은이를 걱정하고 젊은이는 노인을 원망합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살면서도 서로 다른 나라 사람처럼 말합니다. 내 편의 잘못은 작게 보고 남의 편의 잘못은 크게 봅니다. 내가 던지는 말은 정의라고 생각하고 남이 던지는 말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에 칼이 오가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진짜 얼굴을 잊습니다. 상대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이며 누군가의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곧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할아버지는 너희 젊은 것들은 세상을 모른다고 말하고 아들은 어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우리에게만 참으라 하느냐고 답합니다. 어머니는 그만하라고 말하지만 이미 밥상 위의 공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어린 손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는 정치가 무엇인지 이념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도 작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는 이것이 나라의 분열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만 분열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룸에서만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가족단체 대화방에서 시작됩니다. 댓글창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확인되지 않은 말을 보내고 다른 누군가가 분노로 받아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고 침묵할 때 한 번 내뱉은 말은 상대의 마음에 남고
한 번 퍼뜨린 분노는 다른 사람의 분노를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구업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손으로 때리지 않아도 말로 사람을 때릴 수 있습니다. 칼을 들지 않아도 말로 사람의 마음을 베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업이 쌓이면 한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한 사회의 공기가 바뀝니다. 누군가의 삶 전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한 장면만 보고 단정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영상 하나를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분노가 먼저 앞서고 자비가 일어나기 전에 손가락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멈추는 사람입니다. 말하기 전에 멈추고 보내기 전에 멈추고 분노하기 전에 멈추는 사람입니다. 노승에 봉인된 종이에는 또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구절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거울만 보는 자는 끝내 자기 얼굴에 갇히고 창문을 여는 자는 비로소 사람의 눈을 본다. 거울과 창문, 참 묘한 비유입니다. 거울은 나를 보여줍니다. 내 얼굴, 내 표정, 내 상처, 내 욕망을 보여줍니다. 거울도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돌아보려면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 편이 정이라는 생각, 내 고통만 가장 크다는 생각에 갇힙니다. 창문은 다릅니다. 창문은 바깥을 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 다른 사람의 길, 다른 사람의 하늘을 보게 합니다. 창문을 열어야 바람이 들어오고 창문을 열어야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거울이 자아를 상징한다면 창문은 자비를 상징합니다. 거울이 내 상처를 보는 도구라면 창문은 남의 상처를 보는 분입니다. 내 편의 영상, 내 편의 뉴스, 내 편의 말, 내 편의 분노만 봅니다.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말만 보여주고 나는 점점 더 내가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울 속에 갇히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볼 수 없습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들을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눈을 맞추면 적이 사람이 됩니다. 화면 속의 댓글로 볼 때는 괴물처럼 느껴지던 사람도 실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역시 두려움과 상처를 가진 한 인간임을 알게 됩니다. 남과 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거울을 보았습니다. 상대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상대의 삶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체제와 이념이라는 거대한 말 뒤에 실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북쪽에도 배고픈 아이가 있고 늙은 어머니가 있으며 죽기 전에 고향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남쪽에도 전쟁이 다시 올까봐 두려운 청년이 있고 분단의 아픔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가 있으며 불씨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는 말은 그래서 남북 관계에도 깊은 뜻을 가집니다. 바깥의 군사적 긴장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불씨는 마음속 적대감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영원한 적으로만 보는 마음, 상대가 무너져야 내가 산다고 믿는 마음, 상대의 고통에는 관심 없고 내 두려움만 크게 보는 마음, 이런 마음이 계속된다면 처음 몇 년은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반세기가 지나도 만남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손주를 보게 되었지만 가끔 밤이 되면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쪽을 보세요?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저쪽에 내 형이 있다. 아이에게는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무서운 말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에게 북쪽은 적의 땅이기 전에 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피부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눈물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단은 정치의 문제가 되기 전에 가족의 상처였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안의 미움, 우리 안의 분열, 우리 안의 말의 업을 보라는 뜻입니다. 바깥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집안에 마른 장작이 없으면 큰 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장작이 가득하고 기름이 흘러 있다면 작은 불꽃 하나에도 모든 것이 타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말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분노의 말을 줄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를 주고 싶은가?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아니면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고 싶은가? 내가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가? 아니면 내 편의 승리를 바라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둘째, 정보를 조심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거짓 정보가 불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사람들은 두려울수록 강한 말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극적인 말일수록 더 천천히 보아야 합니다. 사실인지, 출처가 분명한지, 이것을 퍼뜨리면 누가 다치는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 가족 안의 불씨부터 꺼야 합니다. 나라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집안에서 매일 싸운다면 그것은 바른 걱정이 아닙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의 생각이 틀렸다고 느껴져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들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창문을 여는 일입니다. 창문을 열면 찬바람도 들어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닫힌 방 안에 오래 있으면 공기가 탁해집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방에 갇혀 있으면 미움의 공기만 짙어집니다. 참회는 내가 지은 업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내가 너무 쉽게 미워했다면 참회하고, 내가 확인하지 않은 말을 퍼뜨렸다면 참회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조롱했다면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회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업에 묶인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불씨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불씨가 작아지면 바깥에 바람이 불어도 큰 불이 되지 않습니다. 노승의 예언은 공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불씨가 안에 있다면 안에서부터 꺼야 합니다. 남을 바꾸기 전에 내 말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기 전에 내 집의 밥상을 바꾸고, 통일을 말하기 전에 내 마음속 적대감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봉인된 종이는 불씨의 경고 뒤에 또 다른 문장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양, 정민연의 상징, 온화하지만 길을 아는 존재, 겁이 많아 보이지만 무리를 지켜가는 존재, 호랑이나 늑대처럼 으르렁거리지 않아도 자기 길을 잃지 않는 존재. 불씨가 안에서 타오를 때 한 나라를 구하는 것은 더 큰 칼이 아닙니다. 더 큰 분노도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양이 제 길을 찾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 양의 길. 양이 제 길을 찾으면 남과 북이 눈을 맞춘다. 봉인된 종이에 적혀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 문장은 처음 들으면 아주 조용합니다. 앞의 말처럼 불길하지도 않고 큰 재난을 예고하는 것처럼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 속에는 한반도에 아주 깊은 상처가 들어 있습니다. 양이 제 길을 찾는다. 남과 북이 눈을 맞춘다. 사람들은 강한 시대를 말할 때 늘 맹수를 떠올립니다. 호랑이처럼 강해야 한다고 말하고, 용처럼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민연의 상징은 양입니다. 양은 사납지 않습니다. 양은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양은 다른 방식으로 강합니다. 남을 물어뜯지 않고도 살아가는 힘, 무리와 함께 움직이는 힘, 거칠게 소리치지 않아도 자기 길을 잃지 않는 힘. 이것이 양의 힘입니다. 2027년 정민연을 두고 사람들은 불과 흙의 기운을 말합니다. 정은 따뜻한 불이고 미는 온화한 흙이라고 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울 수도 있지만 차가운 것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불일 수 있습니다. 정민연의 흙은 무너지는 땅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씨앗을 품는 땅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너무 오래 차가웠습니다. 지도 위의 선 하나가 땅을 갈랐고 그 선은 사람의 마음까지 갈랐습니다. 남쪽 사람은 북쪽을 두려워했고 북쪽 사람은 남쪽을 경계했습니다. 서로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조상의 피를 나누고 같은 산과 강의 이름을 품고 있으면서도
분단은 마음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과 북을 따로 배웠습니다. 뉴스는 긴장과 위협을 말했고 학교는 역사를 가르쳤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얼굴까지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분단은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잊었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도 알 수 없는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뉴스에서 북쪽의 미사일 소식이 나오면 젊은 사람들은 농담처럼 넘기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고 차가운 두려움이 남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쪽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의 고향은 북쪽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손주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예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가까운데 갈 수 없는 곳이다. 가깝지만 갈 수 없는 곳. 이것이 한반도의 비극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에는 갈 수 있지만 같은 민족의 고향에는 가지 못합니다. 인터넷으로 세계의 소식을 볼 수 있지만 북쪽에 남은 혈육의 생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물입니다. 남과 북이 눈을 맞춘다는 말은 그래서 단순히 정상들이 만나 악수한다는 뜻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마음의 장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총구 너머의 적이 아니라 오래 다른 고통 속에 살아온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념의 이름 뒤에 숨은 얼굴을 다시 보는 순간입니다. 두려운 사람과도 눈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과도 눈을 맞춘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눈을 맞추는 순간 거짓말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무조건 미워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남과 북이 눈을 맞춘다는 예언은 어쩌면 한반도가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평화는 종이 위의 합의보다 먼저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떤 문서도 오래가지 못하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작은 만남도 큰 길이 됩니다. 그러나 양이 제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과 북이 눈을 맞추기 전에 먼저 양이 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양이 제 길을 잃었다는 것은 한 사회가 자기 본래의 마음을 잃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밥을 나누고 이웃집 아이를 같이 돌보고 낯선 사람의 슬픔에도 눈물을 흘리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가 모두 아름다웠던 것은 아닙니다. 가난했고 차별도 있었고 아픔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 사이의 정을 완전히 잃지는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 빨라졌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양의 길을 잃었습니다. 부드러움보다 공격성을 더 배우고 협력보다 경쟁을 더 익히고 눈물보다 냉소를 더 쉽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양이 제 길을 찾는다는 것은 이 잃어버린 부드러움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약해지자는 뜻이 아닙니다. 무방비로 살자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강함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도 나를 지키는 강함,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도. 불교에서는 자비와 지혜를 함께 말합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쉽게 속을 수 있고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양의 길은 자비와 지혜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남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믿자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미워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보되 사람을 잊지 않는 길, 안보를 말하되 증오를 키우지 않는 길, 평화를 바라되 순진한 환상에 빠지지 않는 길, 평화를 바라되 순진한 환상에 빠지지 않는 길. 북쪽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통일이라는 말도 그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농담을 하며 말했습니다. 통일되면 우리 세대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미 취업도 어렵고 집도 어렵고 미래도 불안한데 통일이라는 거대한 일이 오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짐이
더 커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다큐멘터리에서 한 탈북 노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노인은 남쪽에 와서도 밤마다 북쪽에 남은 가족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는 처음으로 북쪽을 정치의 단어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구나. 봉인된 종이에는 남과 북이 눈을 맞추는 장면이 매우 조용하게 묘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큰 함성이 먼저 나오지 않았고 승리의 깃발이 먼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 앞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누군가는 손을 내밀다가 멈추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미워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웃을 수 없습니다. 너무 오래 헤어진 사람들은 만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상처가 있으면 손을 잡기 전에도 눈물이 먼저 납니다. 그러므로 남북이 눈을 맞춘다는 것은 축제보다 먼저 침묵일 수 있습니다. 환호보다 먼저 참회일 수 있습니다. 참회. 내 고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교에서 참회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북의 참회도 그렇습니다. 과거를 모두 잊자는 말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덮자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과거의 상처를 계속 증오의 연료로만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양은 길을 잃으면 무리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양이 제 길을 찾으면 무리는 다시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부드러운 말을 선택하면 가족의 공기가 달라지고, 한 가족이 미움을 줄이면 동네의 공기가 달라지며, 한 사회가 적대의 언어를 줄이면 남북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일은 지도 위에 선이 지워지는 일만이 아닙니다. 통일은 마음속 적대가 조금씩 녹는 일입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통일은 또 다른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만남은 쉽게 상처가 됩니다. 그러므로 2027년 정민연의 예언을 들을 때 우리는 단순히 통일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만 묻지 말아야 합니다. 더 깊이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상대를 사람으로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양의 길, 부드럽지만 단단한 길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국은 칼로만 강해진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노래로도 강해졌고, 이야기로도 강해졌고, 눈물로도 강해졌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이유는 단지 경제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이야기 속에는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노래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고통을 드라마로 만들고, 이별을 노래로 만들고, 남과 북이 언젠가 눈을 맞추게 된다면 그 길은 총성보다 먼저 노래로 열릴지도 모릅니다. 정치의 언어보다 먼저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의 눈물과 이야기로 열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화의 힘도 마음이 맑을 때 빛납니다. 만약 문화마저 돈과 경쟁과 자극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도 또 다른 업이 됩니다.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갈라진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양이 제 길을 찾는다는 것은 정치만의 일이 아닙니다. 문화의 길, 가족의 길, 종교의 길, 교육의 길, 말의 길이 모두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경쟁의 도구로만 만들지 않고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양의 길입니다. 예언 속에서 양은 약한 존재가 아니라 방향을 찾는 존재입니다.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존재입니다. 불씨가 안에서 타오를 때 양의 길은 불을 피해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불을 끄기 위해 마음을 낮추는 길입니다. 남과 북이 눈을 맞추는 일도 결국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봉인된 종이의 다음 문장은 이렇게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물이 제자리를 찾는다. 이 말은 양의 길보다 더 오래된 울림을 줍니다. 물은 막히면 돌아갑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고 틈을 찾아가며
바위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시 갇힌 것처럼 보여도 물은 결국 자기 길을 찾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도 어쩌면 그 물과 같습니다. 막히고 갈라지고 얼어붙고 때로는 피로 붉어졌지만 그 밑바닥 어딘가에는 그것은 물이 제자리를 찾는 길입니다.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품은 채 새로운 물길을 여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물길, 그리고 새 시대의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이 제자리를 찾는다. 봉인된 종이의 마지막 문장으로 전해지는 이 말은 앞의 모든 상징을 조용히 감싸았습니다. 흰옷이 마당에 서고 불씨는 밖에서 오지 않으며 양이 제기를 찾으면 남과 북이 눈을 맞춘다. 물이란 무엇입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자리를 다투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부딪히기도 하지만 끝내 다른 길을 찾습니다. 잠시 막히면 고이고 오래 막히면 썩기도 하지만 길이 열리면 다시 흐릅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지만 오랜 시간 바위를 깎을 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옛 수행자들은 물을 지혜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말합니다. 물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그렇다면 지금 물은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뜻일까요? 한반도에 물길이 막혀 있다는 뜻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본래 흘러야 할 방향을 잃었다는 뜻일까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분단의 강을 떠올립니다. 한강, 임진강, 대동강, 압록강. 물은 원래 이념을 모릅니다. 물은 흐르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막혔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너무 오래 막힌 물길과 같았습니다. 흘러야 할 눈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했고 만나야 할 가족이 만나지 못했으며 말해야 할 아픔이 말해지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침묵 속에 묻혔고 분단의 고통은 정치의 말 속에 가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적응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통이 말해지고 보지 못했던 얼굴을 바라보며 너무 오래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일. 그것은 거대한 정치 선언보다 먼저 한 사람의 눈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느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쪽에서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북쪽의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피난길에 헤어진 뒤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놓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아직 살아있니?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너도 나처럼 늙었겠지.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눈물이 한반도 곳곳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말하지 못한 이름, 보내지 못한 편지, 다시 차리지 못한 밥상, 돌아가지 못한 고향. 이것이 바로 막힌 물입니다. 북쪽 가족을 그리워하는 일이 의심받지 않고 남쪽의 삶을 미워하지 않으며 서로의 고통을 말할 수 있는 때, 통일이라는 큰 단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람의 그리움이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리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말할 때 마치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과거의 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품은 채 새로운 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말은 옛날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자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남과 북이 과거의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고통과 차이를 인정한 채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억지로 섞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문만 열리면 사람들은 서로를 이용하려 하고 비교하려 하고 지배하려 할 수 있습니다. 남쪽은 북쪽을 낮게 보고 북쪽은 남쪽을 의심하며 오래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길이 열리기 전에 마음의 땅이 먼저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정민연의 상징이 불과 흙이었다는 것은 그러니 먼저 마음을 녹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물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예언 속 2027년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큰 전환의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전환을 단순히 정치적 사건으로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더 깊은 전환은 마음의 전환입니다. 거울에서 창문으로,
그러나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물길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보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만 보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가는지보다 누구보다 앞서는지만 중요해집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은 묻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달리고 있는가? 물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이 질문 앞에 멈추는 일입니다. 더 큰 나라가 되는 것보다 더 바른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새 시대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제자리는 무엇입니까? 군사력이 강한 곳입니까? 경제 순위가 높은 곳입니까?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나라의 제자리는 그 나라의 가장 약한 사람이 버려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한국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분단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약한 사람의 고통을 듣고 문화의 힘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정치의 말보다 국민의 삶을 먼저 보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을 이야기할 때도 승리와 패배만 말하지 않고 사람의 눈물과 미래 세대의 평화를 함께 생각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거울은 나를 보여주지만 창문은 다른 사람을 보여줍니다. 내 편의 말만 듣고 내 고통만 보고 내 분노만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영원히 자기 얼굴에 갇힙니다.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보고 다른 세대의 막막함을 보고 다른 지역의 상처를 보고 북쪽 사람의 삶도 상상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사회의 물길을 막습니다. 말은 물이 될 수도 있고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막힌 마음을 적시지만 독한 말은 마른 장작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멈추어야 합니다. 셋째, 남과 북을 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보지 못하면 평화는 단어에 머뭅니다. 넷째, 내 가족 안의 분열부터 녹여야 합니다. 나라의 평화를 말하면서 집안에서 매일 싸운다면 그것은 아직 마음의 물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듣고 부부가 서로의 불안을 이해하고 형제끼리 정치 때문에 원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큰 통일은 작은 화해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로 세계를 울렸고 음악으로 상처를 위로했으며 음식과 언어와 드라마로 사람들을 연결했습니다. 이 힘을 분노와 자극에만 쓰면 업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고 눈물을 나누게 만들고 다친 마음을 열게 만든다면 그것은 큰 공덕이 됩니다. 여섯째, 매일 나라를 위해 맑은 마음으로 발언해야 합니다. 발언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세우는 일입니다. 저들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잘못한 사람은 참회하고 고통받는 사람은 위로받고 미래 세대는 더 평화로운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해야 합니다. 이런 발언이 하나둘 모이면 그것도 한 사회의 물길이 됩니다. 악업만 공동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도 모이면 공동의 복이 됩니다. 한 사람이 독한 말을 삼키고 한 사람이 화해를 선택하고 한 사람이 공포 대신 지혜를 전하고. 예언은 답이 아닙니다. 예언은 질문입니다. 봉인된 종이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물이 흐를 길을 막고 있느냐? 아니면 열고 있느냐? 너희는 미움의 불씨를 키우고 있느냐? 아니면 마음의 물로 끄고 있느냐? 너희는 거울 속 자기 얼굴만 보고 있느냐? 아니면 창문 너머 사람의 눈을 보고 있느냐? 노승은 마지막에 더 이상 긴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이것이 정말 일어날 일입니까? 그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어날 일만 본다면 어리석다. 일어나게 만든 마음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마음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암자를 떠났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가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고 했고 누군가는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이제 들을 사람이 들을 것이다. 이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들을 사람이 들을 것이다. 예언은 모든 사람을 억지로 깨우지 않습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만 듣습니다. 두려움으로 듣는 사람은 공포만 얻고 지혜로 듣는 사람은 길을 얻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남을 탓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돌아봅니다. 바로 거기서 미래가 갈라집니다. 바로 거기서 흰옷이 누구를 뜻하는지, 불씨가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 양의 길이 어떤 흐름으로 나타날지, 남과 북이 어떤 방식으로 눈을 맞추게 될지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정하는 순간 예언은 다시 미신이 됩니다. 그러나 단정하지 않아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흰 마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의 불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과 북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을 지혜로 듣는 길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좋아지는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좋아지려는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평화도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를 감당할 마음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평화는 오래 머뭅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 위에 선이 지워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마음속 선이 녹는 일입니다. 누가 나타날지, 어느 사건이 맞을지만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마음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하는가? 내가 오늘 어떤 정보를 퍼뜨리는가? 내가 오늘 가족 안에 불씨를 키우는가? 끄는가? 내가 오늘 창문을 여는가? 거울만 보는가? 이 작은 선택들이 미래의 물길을 만듭니다. 물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나라가 저절로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흰 옷은 멀리 있는 누군가만의 옷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입어야 할 마음의 옷입니다. 불씨는 바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과 내 분노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양의 길은 약한 길이 아닙니다. 미움을 이기는 부드러운 힘의 길입니다. 그리고 물길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막혀 있을 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 대신 참회를 선택하고, 분노 대신 창문을 열고, 적대 대신 눈을 맞추고, 절망 대신 발언을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둘 늘어날 때 한반도의 물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경고는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발언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더 평화로운 하늘 아래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 마음부터 먼저 제자리를 찾게 하소서. 그 마음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물방울 하나는 작지만 모이면 강이 됩니다. 작은 발언 하나는 약해 보여도 모이면 시대의 물길을 바꿉니다. 정민연의 문턱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물길을 여는 것입니다.